9시가 돼서 네. 저희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여기에 지금 한 63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수원시를 비롯해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화성시, 의정부시, 그리고 인천의 연수구, 이렇게 중독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경기다사모, 그리고 아주다남병원, 이렇게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오신 분들이 우리 서포터즈, 회복자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들어와 있으세요. 그분들은 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 센터에 가서 가정방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좀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 12단계 프로그램이랑 정서관리 프로그램을 하시는 회원 선생님들이 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호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내용이 중독적 사고인데요. 아마 우리가 회복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재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호영 교수님의 이력을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56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리고 미국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받으셨고 한국에서는 1967년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원에서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99년도에 역임하셨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수의 지역사회 병원들과 센터들의 슈퍼비전을 주셨고 많은 전문가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나 수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호영 교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이호영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의가 선생님들의 실무와 또는 선생님들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우리 이호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제목인 중독적 사고는 전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는 셈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가지고 우리들의 마음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이런 쪽에 얘기하겠다는 소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번 슬라이드 주시죠. 이미 오랜 세월 갔습니다만 1957년에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인지 부조화라는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의 행동이나 결정이나 태도에 모순이 생겨가지고 심리적으로 불편한 긴장이 생기면은 그것을 그런 상황 또 그것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행위의 결정이나 태도의 변화에 관해서 불일치한 생각 또는 믿음, 태도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내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담배 피면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이런 것 담배 피는 거 하지 말라는 그러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울 적에 그때 마음에 어떤 긴장이 좀 생깁니다. 이거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데 하고, 또 자기의 신념이 실제로 보이는 것이나 행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가가 한 4년 전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생기는 몸에 또는 신체 어떤 약간 불편한 긴장, 또 늘 자기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인하던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런 데 불일치됐을 적에 그때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심리 속에 합리화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얄팍하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잘 만듭니다.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것이 내가 부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받아들여지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뭔가 단순히 시켜서 미화시켜서 해석하는 것. 또 무언가 나쁜 것은 온당하게 보이고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과정, 행동 또는 결과, 이런 걸 우리가 합리화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여자한테 반해가지고서 그 여자하고 그 애정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거절을 당했을 적에 그때 뭐라고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하냐 할 것 같으면, 저 여자는 허영이 세서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뭐 많이 사고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러다 대는 겁니다. 또 어느 여성이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 결국 낙방을 했는데 저 여자 학생이 하는 얘기가 시험관 중에 하나가 여성 비하하는 소위 여성 비하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합격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다 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런 방어 기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방어하는 거죠. 그런 기제가 있는 것을 일찌감치 프로이드가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정신구조에서 그 소위 본능에 해당하는 이드하고 양심에 해당하는 그 초자, 이수어버 이거하고 또 자아에 해당하는 그 이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구조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내가 원치 않는 그 바람직스럽지 않은 본능 같은 것이 의식이 올라오는 것을 억압하는 기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어요. 그걸 리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딸이 안나 프로이드인데 그 딸이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무의식에서 우리가 그 자기 스스로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소위 방어 기전을 11개를 이제 얘기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배우신 거 같은데 억압하고 퇴행하고 반동 형성, 격리, 취소, 투사, 내사, 또 자기에 대한 공격, 그 승화, 대치 뭐 이렇게 11개를 얘기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나 프로이드가 죽고 나서는요. 조금 더 방어 기전에 대한 그 발달이 있어가지고 오토 컨버그라는 사람이 그 성숙도, 그 방어 기전의 성숙도를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정, denial, 해리, dissociation, 그 splitting 이런 기제를 추가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해리는 이제 소위 PTSD 때 그 해리 현상이 일어나죠. 또 분리는 그 소위 경계성 인격 장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어 기전이죠. 뭐 이렇게 그 방어 기제를 정리를 하다가 결국은 1908년에 와가지고 어네스트 존스, 그 다음에 오토 페니켈이라는 사람이 1948년에 합리화를 이 방어 기전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화는 사실상 전적으로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도 관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 기제에 넣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독에서 중독자들이 부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부정의 하나로서 나는 중독이 아니다 하는데 그 아닌 이유를 자기를 속여가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도박 중독자들은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내가 열흘을 지금 도박하다가 돈 잃었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내가 돈을 딴다. 그런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리화죠. 또 인터넷 중독자들이요, 그 자기 기만의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뭐 인터넷, 이게 뭐 누구나 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인데 왜 날 보고 중독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이죠. 또 마약 중독의 경우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술 마시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과 자기 기만의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붙이다 보니까 결국 뭐 부정이나 합리화나 투사 등의 방어 기제에 이것이 같이 가는 어떤 왜곡된 사고 체계가 생긴다 해서 투로스키라는 사람이 이것을 중독적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중독적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심리학에 있었던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 가지고 결국 그 투로스키가 중독성 사고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만 이렇게 무슨 방어 기전이 뭐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뇌에 알코올 중독하는 과정에서 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우선 조금 뇌의 변화에 대해서 그 기초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모든 정신현상은 뇌에서 비롯되고 뇌의 최소 단위에 있는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로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신경세포들의 자극 전달로, 점화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뇌 현상들이 진행됩니다. 어떤 정신 현상이든 신경세포들의 점화, 즉 파이어링으로 시작이 되며 일정한 신경세포들이 같이 점화함으로써 연결된 그런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조립하고 순서로 점화가 되느냐, 그 패턴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이나 흐름, 그리고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네온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 개 이렇게 전구가 있는데 무엇이 언제 어떤 것들이 동시에 점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 무슨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무슨 구호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거든요. 신경세포들이 그렇습니다. 수억의 신경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어떤 순간에 점화가 돼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무슨 어떤 신호가 된다든지 무슨 의미가 된다든지 무슨 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그 네트워크들이 형성해서 우리들의 행동 일절을 그 신경 조직의 신호로 그 코딩해 가지고서 뇌 전파를 시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뇌는 젖어 있어요. 이 점화가 되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말단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분비돼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을 좌우함으로써 생각하고 행동한 소위 마음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간의 자극을 전달하는 데는 신경전달 물질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는데 모두가 다 결국은
이 점화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조직망이 혈성이 되고 그것이 일정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알코올 중독에서는 어떤 신경세포들이 어떤 물질들을 분비함으로써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자,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말단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여기 이제 엔도르핀의 경우가 나왔는데 여기 리셉터 수용체가 있고 여기 펌프가 있어가지고서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식의 그 구조들이 다 신경세포 사이에는 다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이제 이 도파민 가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가장 유력한 이론인데요. 알코올이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뇌의 피계 지역, 그 측좌 핵, 거기에 이제 소위 도파민성 그런 신경 경로인데요. 여기를 자극돼 가지고서 이 수용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비는 되는데 재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도파민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어떤 물질이냐? 쾌감을 주는, 그것은 여러 가지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쾌감이 소위 보상성 긍정적인 강화에 차극으로 작용해 가지고 중독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이것이 가장 지금 전형적인 또는 가장 지금까지는 제일 신빙성 있는 이론입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적자 여기 적자 핵이 있고 피계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저 뇌 속에 이렇게 있어요.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대뇌는요. 적응하도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갈망과 알코올의 쾌감회로 이 자극과 이게 자극이 만일에 술을 안 마셔서 도파민 결핍 상태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세월이 가면서 10년, 20년간 술을 마시면서 갈망의 결실함이 커지고 알코올 쾌감 기대 체계의 독점으로 인해서 이 소위 생활의 일단 쾌감형 보상은 물론 아주 술이 취해서만 중심으로 그 쾌감이 오니까 그 삶이 완전히 이 쾌감 회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뇌, 우리 아주 그 고차원적인 뇌는요, 거기서 이제 인지 기능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알코올 섭취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알코올 중심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뇌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뇌는 뭐가 해롭고 뭐가 이롭고 또 뭐가 좋고 뭐가 아니고 이런 판단을 못하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운가 무엇이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인지기능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나 유리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자기의식을 기만하는 그런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음주로서 자기 기만의 사고체계는 인격의 변화를 초래하고 술 중심의 삶에서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 없이 음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며. 자, 이 중독적인 욕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화의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물질에 중독이 되었을 때 중독 행동이나 물질에 대한 갈망이 심해서 그 욕구를 관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화시키는 사고의 왜곡이 생깁니다. 또 욕구가 충족이 되는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쾌감이 술 마시면 쾌감이 오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뇌와 그 인지 기능에도 이에 또 적응하도록 따라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기전을 자기 기만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알코올 중독에서 일어나지만은 중독, 다른 중독에서도 마약 중독이나 무슨 다른 중독에서도 이와 같은 자기 기만에 왜곡된 사고 체계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사고 체계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생기는 그러한 것과 더불어 뇌가 자기에게 이로운 것, 쾌감을 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기전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점점 삶의 우선위가 바뀌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동시에 과거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관심해지고 귀중한 것들이 멀어집니다. 가족과도 멀어지고 친구하고도 멀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술 마시는 구실을 찾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울 것 같으면은 술 잘하는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요. 이제 오랜만인데 한번 만나야지. 뭔가 구실을 만듭니다. 또 이제 술이요. 계속해 마실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감정사를 술이 관리하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감정 도식, 즉 자기가 감정을 치료하는 방식들, 도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쓰고 술로 자기의 감정을, 슬프면 술 마시고 또 즐거워도 술 마시고 감정 관리를 술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나하고의 사이, 이 관계가 술과 나하고의 관계가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전의 자기가 아니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술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했을 때는 정상적인 자기라고, 취했을 때가 정상적인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그 상태가 있으려고 그래야 술 마셔야 자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술 안 마시면은 이게 좀 이상해요. 자기 같지가 않고. 그런데 이런 인격의 변화가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으면은 점점 그것이 견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곤욕스러워하는 것은 우선 말이죠. 소통이 안 됩니다. 갖은 변명과 조작과 하다못해 안 하던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술 문제를 부인합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그 술에 중독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술을 빨리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술 마시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술 마신 그런 식으로 술 안 마시고요. 빨리 몇 잔 쭉쭉쭉쭉 마셔가지고 취해야 돼요. 또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의 규범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아주 거칠고 야비한 모습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고와 비난을 했을 적에 아주 예민합니다. 과감에 대한 충고를 하면은 오히려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내가 알아서 마시는 것을 내가 줄이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율권을 침해당한 것 같이 반발을 하고 걱정하는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또 이제 현실을 무시하게 돼요. 상식이 안 통하고요. 간경화에 변성 변화가 있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알코올 문제로 이제 직장을 잃어가지고서 할 수 없이 부인이 파출부로 일하면서 근근히 가게를 이어가는데도 무슨 일할 생각 안 하고 술 마시는 것만 찾습니다. 또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뻔한 사실을 거짓말로 대신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태어납니다. 또 자동차 면허증을 빼앗기고 남에게 다 망신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것이 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는 어디 가고 영혼이나 양심이 다 어디 가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중독성 사고라는 다른 사고 차이가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독성 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어떤 변화가 같이 오느냐.